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샤넬백 받은 것도 다 유죄고요. 이렇게 막 다 말을 해준 거예요. 아, 너무너무 시원했다고. 사실 우리가 그 생중계를 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역시 이진관 부장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이런 게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판사들의 판단이 엇갈릴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직후에 그 일종의 내란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한때 영부인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계하기도 하고. 그런데 판사들이 이렇게까지 판단이 엇갈릴 수가 있나? 그건 이해가 잘 안 됐고요. 김건희 씨가 징역 1년 8개월 받았잖아요. 네. 그때 지금 이제 800만 원짜리 샤넬백 하나 더 인정했다고 하는 건데 그거 하나 인정한 게 좀 이렇게까지 형량 차이가 날까? 이것도 의문이지만 김건희 씨가 1년 8개월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뇌물을 애초부터 줬던 사람이 있잖아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에요. 그 사람은 1년 2개월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걸 받아서 전달해 준 사람은 징역 6년을 받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지금 저희들이 뽑아놨는데요. 통일교 청탁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재판 현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제일 왼쪽 위에 마스크 쓰고 검정색 마스크 쓰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 바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데요. 이 사람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우인성 부장 판사가 판결 내린 건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전성배 건진법사는 징역 6년, 이제 이진관 부장의 재판이었는데 특가법상 알선수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건진법사는 징역 6년 받았는데 김건희 씨는 징역 1년 8개월밖에 안 받았죠. 김건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이제 인정이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우인성 부장의 작품이죠. 또 그 옆에는 권성동 의원의 얼굴이 보이죠. 정치자금법 위반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니 왜 똑같은 샤넬 가방을 주고받은 거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다르고 왜 이런 식으로 판사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가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진관 부장님의 이 판단, 이 시각이 맞는 게 아닌가. 이게 국민적 상식하고 맞는 거죠. 네, 왜냐하면 800만 원에 달하는 선물을 그냥 일반적인 선물이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우인성 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시절에 그 배우자라는 사람이 통일교가 선거 도와줬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아요. 그럼 뭔가 대가가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누가 삼척동자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선되기 전인데요. 왜 뭐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그래서 포괄일자라고 이진성 판사 우인성 우인성 판사가 아니 이진관 판사가 이진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무시적 청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번에 이제 형량을 높게 선고한 건데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통일교에서는 삥 뜯은 거지 건진법사가 너 내놔 그런 다음에 강제로 받아내고 난 다음에 김건희 씨는 자기가 평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진이 김건희한테 다독거리면서 김건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면 김건희가 명품백 좋아하니까 그냥 너 하나 가져 그러고 이렇게 주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거는 건진이 다 했다고 하는 주도했다고 하는 판단이 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고요. 아무리 재판부가 엇갈린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형량 차이가 나고 판단이 엇갈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전 지난번에 우인성 판사가 판단할 때 그랬잖아요. 아니 그 했던 청탁에 비해서는 영부인이 받은 명품백 금액이 너무 적어. 이런 식의 판단을 했다고요. 그 진짜 너무 허황된 논리라 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고 김건희 씨 일종의 양형에 참작했던 사유로 밝혔던 게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뒤늦게 반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초범이다. 이거 얘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다 황당했다고 느꼈던 거란 말이에요. 누가 국민적 상식하고 맞는 판결이냐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우인성 부장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에 막 다 봐주고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원흉인데도 불구하고 다 무죄해주고 하나만 그것도 샤넬백 2개 중에 1개만 목걸이 1개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진관 부장이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서 수사에 차질을 준 이 전성배 너 문제야. 만약에 이런 판결을 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을 했었으면은
엄청나게 우리들이 그렇죠. 바라는 그런 식으로 좀 세게 나왔을 것 같단 말이죠. 더 아마 가중처벌 훨씬 더 가중처벌해야죠. 원래 그 생각을 할 지위 것 때문에. 권력자에 대한 법 적용은 보다 더 엄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권력자의 기생을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피고인의 이익보다는 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부인은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부인은요, 8만 원짜리도 받으면 안 돼요. 그럼요. 그게 8만 원이 800만 원 되고 8천만 원 되고 8억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정말 공직자로서의 그 무게감을 느끼지 못한 것들, 그것이 이제 대통령 자격과 영부인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800만 원짜리에 달하는 선물이 의례적인 사회적인 통념 이런 선물은 아니다라고 본 거죠. 이게 맞지. 정상적인 거죠, 그게. 이게 맞죠. 대통령 배우자 한 푼 안 써도 되잖아요. 사실 법적 지위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2부속실 만들어서 다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뭘 받을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제2부속실 그렇게 그거 안 만들겠다고 그렇게 버텼던 게 제2부속실 만들면은 다 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불편했던 거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뭐 명품백 받고 뭐 하고 용산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 많이 써놓고 용산 안 가고 있는 사이에 관저에서 이것저것 다 받아 챙기고 얼마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중 요소지. 게다가 김건희 씨는요, 처음에 목걸이도 뭐 아니었다, 짝퉁 목걸이까지 막 내보내면서 거짓말했고, 그 다음에 샤넬백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다가 이 전성배 씨가 그렇죠. 인정을 하니까 그때서야 겨우 막 인정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훨씬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봐주고 그러니까. 의성 부장 진짜 좀 죄송하지만 좀 반성해야 됩니다.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진건 부장판사님이 또 그렇다 해서 막 우리 국민 법감정으로는 그 공천 대가 도의원한테 1억 받은 거 있잖아요. 네. 당연히 이거 불법 우리는 그냥 따질 것 없이 1억이나 받았어 이런 나쁜 놈 그러는데 사실 전성배가 브로커도 맞고 김건희랑 같은 일종의 음습한 카르텔 형사가 맞지만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범 무죄를 받. 이건 이진관 부장판사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국민 법감정이 막 편승해서 그래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건진 엄청 싫어하니까 이것들 한번 당해봐라 이럴 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엄정해 본 거죠. 아닌 건 또 아닌 거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신뢰가 가는데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는 너무 크더라 엄청난 잘못을 했죠. 직연이 풀어준 것 못지않은. 누가 봐도 거의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부인 시절부터는 거의 검찰 농단부터 주도하고 윤석열을 지배하고 영부인 때도 선본을 다 지휘한 거 서울에서 7시간 녹취록 이런 데 다 보면 나오고 그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조하는 영부인이 아니라 모든 걸 주도하는 오히려 윤석열 머리 꼭대기에서 당선된 이유는 더더욱 그렇다면 아, 이 사람이 사전 뇌물죄도 달 수가 있고 알선수재 뭐 이런 정치적 그리고 확실히 또 정치니까 수뢰죄. 정치자원법도 그러니까 사전 수뢰죄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정말 만약에 무죄를 주면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딱 1년 8개월만 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정말 그런 판사는 처음 본데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또. 요렇게까지 인사를 하는데 저도 많은 재판 받고 받아왔지만 판사님들이 인사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국사범들이 명백히 양심범으로 고생하고 뭐 고문받아갖고 무죄가 나올 때 판사가 경의를 표하는 경우는 있어요. 목내 정도로. 근데 우선 진짜 이렇게 하대요?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가짜 뉴스가 있는데 제가 영상 여러 번 찾아보니까 실제 깍듯이 인사하고 나갔더라고요. 이번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이진강 판사는 6년도 어떻게 보면 김건희나 건진의 국정농단 파괴 비하면. 봤을 때 그것도 낮은 형일 수도 있죠. 맞습니다. 재판부에 말씀하시면 정언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하실 텐데 선수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오른손 들고 선수하시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심우정. 네, 앉으십시오.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4년 12월 3일 23시 01분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죠? 재판장님, 제가
이 사건으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고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저 총장님, 그 첫 번째 조사받은 게 피의자 신문조서 1회인데 그건 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조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특검에서 각하처분했습니다. 종결했습니다. 그때 예. 특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그 나머지 사건들 전부 다 아니, 국가수사본부로 다 이송하신 거 아닙니까? 조사 2번 받으셨잖아요. 네. 그 사건을 저희가 분리해서 네. 앞에 조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였고 네. 뒤에는 이제 직권남용 혐의였는데 앞에 거는 각하처분을 했고 두 번째 조사 받으신 거는 국수본으로 이첩해서 지금 뭐 특검 제2특검에 갔는지는 저희도 좀 확인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질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해서 사건 종결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특검님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여쭤봤을 때 특검부님께서 예, 예, 예. 그 사건은 다 국수본으로 이첩할 거라고 예, 이것도 종합해서 예, 예. 분리하지 않고 다 이첩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 이후로도 10몇 건의 사건이 다 국수본으로 이첩됐다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분리돼서 종결된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사건이 그때 굉장히 고발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특검에 묻습니다. 그러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종결이 된 겁니까? 예, 종결했습니다. 조서에 남겨 있습니다. 예, 재판장님 저희 특검에서 확인한 결과 3건은 저희가 각하처분을 해서 그 자료는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일부 고소나 고발 사건이 네. 국수본에 이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유선으로 국수본 관계자와 전화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국수본에서 일부 이첩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자기들은 수사는 안 했지만은 그거를 제2특검으로 다시 이첩을 했다. 이렇게 유선으로만 지금은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첩의 대상이 예, 내란 중요임무 중요임무 종사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일단 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부분이 다 종국 처분이 된 게 아니고 이첩된 게 있는 거네요. 결국.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방금 뭐 저희께 설명 들으셨죠? 네, 그래서 아마 중요임무 종사 부분도 종국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하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듣고 정원 거부 의사가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거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예,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2-1 첫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서 증거 거부하시겠다는 취지죠. 예. 네, 다음 질문하시죠. 2-5 증거기록 순번 905번 25,130쪽 23시 03분 경 피고인이 증인한테 전화한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통화 내역 기억하십니까? 예,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3 하겠다. 그 중간은 다 생략하고 2-13으로 가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905번 25,130쪽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12월 4일 00시 25분경 약 1분 19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역 기억하십니까? 예, 같은 취지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2-13-1입니다. 그 증인은 특검 조사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검찰을 잘 관리하라 라는 취지로 말했던 기억은 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진술하셨거든요.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예,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 재판부는 정원 거부 대상이라 하더라도 질문 자체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필요한 질문은 계속 하시고요. 그 예. 항목마다 정원 거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3) 3-23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692번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18,959쪽 제시하겠습니다. 저 포고령 보신 기억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보셨나요? 그 사무실에 가서 제대로 봤고요. 예. 그날 회의 중간에는 이제 제 옆에 있던 분이 누군지 정확히가 안 나는데 옆에 있던 분이
포고령을 저한테 이렇게 휴대전화 화면으로 이 포고령이 보여주면서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도 이제 뭐 워낙 당황스럽고 상태라서 제대로 보진 않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그거를 출력해가지고 봤던 그 인터넷에 있는 걸 출력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3-25입니다. 당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상황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헌법 석학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은 류혁 감찰관이 들어오자마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거는 기억하시나요? 네, 그 워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예. 오자마자 이게 계엄 관련 회의냐라고 물어보셨고, 그러면 본인은 사표 내겠다,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가신 것을 기억납니다. 그럼 승재현 인권국장이 회의 끝날 때쯤에 이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다만 이제 인터넷에 포고령이 떴다 뭐 이런 표현과 더불어 이거 포고령은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옆에 있던 분이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증인은 그러면 그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이 했던 말도 들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게 승재현도 마찬가지고 다 들은 적이 없습니까? 네, 그런 기억은 안 나고요. 아까 말한 대로 포고령을 떴다, 포고령이 좀 이상하다 이런 말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회의 당시에 분위기가 뭐 그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뭐 간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의 제 기억으로는 장관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 회의 참석자들이 워낙 뭐 좀 황당하고 좀 무거운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 회의 제가 이제 시국장 회의는 안 들어가 봐가 잘 모르겠지만 뭐 회의 참석자들이 막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런 상황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피고인이 말을 하는 분위기였으면 다른 참석자가 이야기한 건 오히려 기억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런데 지금 주로 피고인이 말을 했고 참석자들은 뭐 드문드문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럼 그게 게다가 그 내용 자체는 증인이 들었을 때 약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는 진술들이라서 만약 들었다면 분명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때 사실 그 외부 자리에서 그러니까 7시쯤 만나서 거의 11시까지 이렇게 이제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또 국장 상급자가 안 계신 상태에서 워낙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좀 되게 좀 황당해 계속 이게 꿈인지 생신지만 계속 이렇게 되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기억이 뭐 100%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내용을 선별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왜냐면은 중간에 증인 외 다른 과장들이 누가 먼저 왔는지 이런 것도 다 기억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네. 정작 이렇게 약간 충격적인 내용의 진술들이 있는 부분은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하신다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띄엄띄엄 이렇게 기억은 나는 건 장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온 다음에 그 형사기획과장 다른 과장들이 왔던 것도 기억나고 또 유혁 감찰관님이 이렇게 했던 거는 분명히 그 말씀드린 대로 되게 좀 기억 안 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명확히 기억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사실 기억이 안 나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로부터 요청 이런 건 떠나서 검사 파견을 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보라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3-25-1입니다. 제가 방금 질문 드렸던 내용과 연관되는 건데요. 그 정홍식 국제형사국장 그리고 승재현 인권국장 그리고 류혁 감찰담당관 이 세 분은 다 법무부에서 지원 조직이잖아요. 네, 일종의 지원 조직. 예.
지원 조직이란 게 잘 뭐 이제 그 이제 각자 뭐 업무가 있습니다. 예. 각자, 예, 법무부에서. 근데 저 배상업, 네. 이게 출입국 본부장, 신용회, 교정본부장 여긴 집행력이 있는 부서의 실국장들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이분들한테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해요. 그날 밤에 지시를 하고 그 아닌 이제 지원부서에 있는 분들 뭐 감찰당국이나 인권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공교롭게도 다 계엄에 대해서 약간 반대의 취지의 말씀을 회의 때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피고인한테 지시를 받은 실국장 두 분 명시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조치를 했고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과에도 분명히 피고인이 어떤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 제가 이제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던 건 그건 명확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그거는 제가 사무실 가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제가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장관님이 뭐 지시를 했으면 최소한 뭐 그게 뭐 사령부가 뭐 제가 이제 뭐 계엄이라는 건 사실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 기억나는 상황에서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서 그 뭐 이게 뭔지라고 혹시 누가 들었냐 이렇게 제가 사무실 가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지시를 제가 기억나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뭐 알아보거나 물어보거나 어디 연락하거나 검토를 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밀어볼 때도 제가 기억 안 나는 게 저는 안 난다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26번부터 3-33까지는 32까지는 생략하겠 33까지 생략하겠습니다. 3-34번입니다. 증인은 비상간부회 끝난 이후에 무엇을 하였죠? 끝나고 사무실에 돌아가서 그때 거기 법령정보센터에서 헌법 해당 부분하고 계엄법 부분을 출력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출력했던 게 그게 그 전인지 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비상계엄 회의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출력을 했던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포고령을 출력을 해서 받고 그 다음에 TV에서 이제 그 장면을 그때 같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3-35, 36 합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나 비슷한 얘기인데 이병주, 김태형과 통화하고 그리고 또 저기 누가 찾았다고 했죠? 그 회의 끝나고 법무실장님이 네. 그 검찰국 과장들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뭐 포고령 같은 거 보신 건가요? 그리고 포고령 같은 거 보고 있는데 찾아서 가신 건가요? 정확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선우는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법무실장님 가서 뵌 게 한 5분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앞뒤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법무실장님이 어떤 뭐 당부 말씀, 어떤 얘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중심을 잘 잡자, 뭐 이런 말씀 있으셨습니까? 그때 이제 아무래도 검찰국장님이 안 계신 상황이니까 저희 과장들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좀 안 돼 보이셨는지 저희를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본인께서 그 장관님 이게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뭐 책임지더라도 실국 본부장이 책임져야지 과장급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다독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 듣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후속 조치가 없었는데 뭘 책임질 게 있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실장님이 법무실장님이 하신 워딩이기 때문에 그런 제 입장에서는 되게 너무 상급자도 없고 저희가 이제 당황한 상태에서 제가 그 말 듣고 좀 마음에 조금 위로를 얻으면서 고마웠던 기억이 나서 제가 그 워딩을 기억납니다. 예, 다음은 합수부 검사 파견 또 그리고 특수본 검사 파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1. 잠깐만 그 법무실장이라고 하셨나요? 네. 법무실장은 그 간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까?
저는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실국 본부장들이 참석하고 있었겠다 저는 생각을 했고요. 누가 이렇게 참석했는지는 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참석할 대상 아닙니까? 실국장 회의. 당연히 참석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뭐 지금 국장이 없어 과장 3명이 이제 참석했던 건데 그 비상간부 회의에서 이제 법무실장이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듣고 과장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할까봐 불러서 아까 말한 것처럼 비상계엄이 위협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다독였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간부의 상황을 보고 과장들이 걱정을 할까봐 다시 불러서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할까봐. 그분이 이제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사실 뭐 설명하지 않았고 저희는 사실 다 당황하고 침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듣고만 있었거든요. 제가 뭐 되물어보거나 뭐 실장님한테 뭐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았고 듣고만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좀 그 다독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5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뭐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방금 증인이 말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라면 사실은 뭐 5분이라는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제가 뭐 시간을 막 재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느낌이 그냥 5분 정도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뭐 다른 지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지시 상황을 뭐 좀 뭐 보류하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시죠. 예, 그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구상엽 법무실장이 그 법무부에 등청한 시간이 12월 4일 00시 20분이에요. 출입택을 찍은 시간이. 그러니까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하신 것 같고 회의가 있었던 소회의실이나 복도에 서 계셨는데 회의 끝나고 나오는 법무부 그 비상회의 소집 참가자들이랑 만나서 약간 담소를 나눴다. 좀 이런 정황인 것 같아요. 시간상도 그렇고 그분들의 증언도 그렇고. 복도에서 말씀하시는 복도에서, 예. 네, 복도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법무실장실로 갔었던 그러니까 기억이. 그 이제 다른 회의 참석 안 하시고 네, 그 복도에 6층인가요? 거기 소회의실이? 회의실이 7층이었던 거. 네, 아니 그 앞에서 구상엽 법무실장을 봤다는 분들은 증언에 있어요. 근데 이 시간상으로는 회의에 참석했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늦게 오셔서 복도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왔을 때 좀 이 말씀을 나누신 것 같아. 네. 예, 그러고 이제 본인의 직무실에서 아마 과장님을 늘 부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00시 20분 이후거든요. 부른 것도.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질문 드렸을 때 11시 23시 53분경 12월 3일 전화한 것도 이제 그 회의에 들어오라 그 전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전화는 아닌 것 같네요. 예. 그거는 조금 그 장면이 기억나서 조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심우정 총장이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출석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침착한 태도로 법리를 파고드는 이른바 법잘할 모드를 선보이며 현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압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결국 본인을 향한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장의 입에서 나온 날선 답변들은 향후 재판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이유가 오늘 확실히 증명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